자, 2주차 자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자바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자바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와 타입, 그리고 연산자, 그리고 아주 약간의 어떤 조건문이나 반복문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바는 1995년에 만들어진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라클이 소유하고 있으며 약 30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자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특히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리고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웹 응용 프로그램, 다음 웹서버 및 응용 프로그램 서버, 그리고 게임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자바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바는 다른 플랫폼에서 작동이 가능하죠. 즉 윈도우라든가 맥, 리눅스, 라즈베리 파이, 기타 등등의 다른 플랫폼 안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언어 중에 하나죠. 또한 배우기가 쉽고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강점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거죠. 오픈소스이고 무료이다. 그리고 더욱이 안전하고 빠르며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바는 프로그램의 명확한 구조를 제공하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자바는 C++와 C샵에 가깝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자바로 전환하기 쉽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자바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 더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 타입, 선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바의 기본 개념과 자바의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JDK, JRE, 그리고 JVM이 되겠습니다. 이때 JVM은 보통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거 보통 이제 하드웨어 기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자바의 가상 머신은 하드웨어가 아니고요. JDK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이때 자바가 JVM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이트 코드를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 특징이 바로 자바 언어를 성공으로 또 많은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JVM, JRE, 그리고 JD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VM은 자바의 가상 머신의 자바 버추얼 머신의 약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고요. JVM은 자바 소스 코드로부터 만들어지는 자바 바이너리 클래스, 즉 이제 자바의 실행 파일이죠. 뒤에 확장자가 이제 클래스로 붙는 것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JVM은 플랫폼에 의존적이고요.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리눅스에서 얘기하는 JVM과 윈도우즈에서 얘기하는 JVM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컴파일된 바이너리 코드는 어떠한 JVM 안에서도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JVM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이너리 코드를 읽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코드를 검증을 하고 세 번째로 바이너리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바이너리 코드를 실행하는 그 환경이 바로 JRE가 되는 거죠.
따라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의 규격을 제공을 함으로써 필요한 라이브러리 및 기타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JVM이 자바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과 각각의 기타 파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디바이스 안에서도 운영체제 안에서도 자바의 실행 파일을 구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바로 JDK입니다. JDK는 자바 디벨로퍼먼트 킷이라고 해서 보통 JRE 플러스 개발을 위한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JDK는 자바 소스 컴파일러인 자바 C.exe죠. 우리가 보통 이제 콘솔에서 자바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어지는 명령이 자바 C.exe를 JDK가 포함하고 있고요. JRE는 자바 프로그램 실행기인 자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바가 이러한 구조를 택한 이유는 기존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리눅스, 애플 등 각각의 플랫폼으로 배포되는 설치 파일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자바 언어에서는 그런 것들을 없앴죠. 따라서 자바 개발자는요, 본인이 사용 중인 플랫폼에 설치되어 있는 JVM용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배포하면 각 플랫폼에 만든 JVM이 이 중재자로서 각 플랫폼에서 프로그램을 공동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화면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앞에서 JVM은 다양한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을 이제 같이 갖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JRE가 되죠. 그리고 그 JRE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형태들을 플러스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JDK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JDK란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디벨로퍼먼트 키트로 자바 개발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JRE하고 컴파일러, 디버거 등에 대한 개발 도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JRE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자바의 구동 환경들을 가지고 있어서 JVM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으로 자바의 가상 머신, 즉 운영체제에 독립적으로 동작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IDE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이클립스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Integrate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바를 개발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쓰시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클래스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API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해서 자바에서의 제공되어지는 오픈소스의 API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오픈 API를 사용하시게 되면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간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어느 특정된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구현을 하지 않더라도 구현이 이제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은 JRE, JVM, JDK를 특징으로 갖고 있는 자바 언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같이 1995년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라클 라이센스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현재 웹사이트 및 다양한 앱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 핵심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하고요. 바이트 코드로 이제 변환을 해서 JVM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 어떤 운영체제든지 상관없이 실행이 가능하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죠.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C샵 언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객체지향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장 충실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자바 언어죠. 세 번째로는 메모리가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C 언어에서는 메모리가 자동 정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나면 그 변수의 저장 장소가 할당이 되어지고 그 메모리가 이제 잡히게 되어지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고 나면 그 메모리는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반환이 되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C 언어에서는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메모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 다시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메모리를 해제를 시켜 주셔야죠.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것이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free라는 함수를 써서 메모리를 이제 다시 한번 해제를 시켜줘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이제 자바 언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풍부한 API, 즉 무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개발자를 위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데서는 굉장히 간결하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바의 기초적인 문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의 기초 문법에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변수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자,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변수 타입이 있죠. 자, 정수형이 있고 실수형, 플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 캐릭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형으로 해서 문자열을 지원해주는 string이라는 클래스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bool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 타입이죠. 근데 자바 언어에서는 다른 언어와는 달리 참조형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타입을. 그래서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뒤에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특정 번지를 붙이는 이름이 되는 거죠. 따라서 프로그램은 변수를 통해서 메모리라는 그 특정 번지의 값을 저장하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늘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변수가 선언되는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지고 그때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사이즈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로 메모리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변수가 선언되고 나면 이제 값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의 최초로 값이 저장될 때 변수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변수명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해당되어지는 값이 이제 저장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이 바로 메모리의 번지 정보를 가지게 되고 이 메모리 번지 안에다가 대입되어지는 값이 저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변수에 사용하고 변수의 사용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즉 변수가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역 변수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이제 정해진 거죠. 근데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전체 시작과 끝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를 의미하죠. 그 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타입을 정리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바 언어에서의 데이터 타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 타입, 프리미티브 타입이 있고 또 하나가 참조 타입, 즉 레퍼런스 타입, 즉 객체의 번지를 참조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 타입 안에는 정수형과 실수형, 그 다음에 논리형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에 대한 타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지금 뺐습니다. 이제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수형은 아시는 것처럼 바이트, 캐릭터, 숏, 뭐 인티저, 롱 타입이 있고 실수형 타입은 플로트나 더블형이 있죠. 논리 타입은 불 타입이 있습니다.
자,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참조 타입은 여러분들이 C 언어 시간에 배우셨던 배열 타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배열 타입을 선언할 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는 인티저에 그 다음에 변수형 그러니까 자료형 타입을 해놓고 나서 여기 큰 배열을 선언하고 나서 뒤에 배열명이 들어갔죠. 요 타입이 있고요. 차이점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요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하시고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타입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타입이죠. 인티저 해놓고 나서 배열명하고 배열의 사이즈, 그러니까 배열 요소 수가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열거 타입이 있습니다. 열거 타입은 마치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하고 유사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C 언어에서 약간 구조체 형식처럼 약간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열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타입이 있고, 인터페이스 타입이 있습니다. 클래스 타입하고 인터페이스 타입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차이점은 이거죠. 클래스 타입은 클래스를 실행하기 위한 메소드가 들어가는 반면 인터페이스는 메소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는 점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수형 타입 5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뭐 여러분들 C 언어 시간에 배우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바 언어에서의 그 프리미티브 원시 숫자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하나는 정수 유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소수점 유형이 있죠. 정수 유형은 소수점 없이 양수 또는 음수를 저장하는데 이때 저장되어지는 범위는 2의 7승서부터 시작해서 2의 7승-1까지 저장이 되어지죠. 이때 정수 유형의 유효한 유형은 바이트나 쇼트나 캐릭터, 그 다음에 인티저, 롱으로 이제 숫자 값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리터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리터럴은 소스 코드에서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직접 입력되어지는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값이 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꼭 그 값이 변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타입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escape 문자가 있죠. 문자열 내부에서 특정 문자로 사용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뭐 출력 제어에 큰 따옴표를 문자열 식별 기호가 아닌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escape 문제죠. 말하자면 무슨 뭐 백슬래시 n 같은 것들, 백슬래시 b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역슬래시 n, u 라인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뭐 b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escape 문자가 되겠죠. 따라서 자바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은 숫자 유형이 있겠지만 숫자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인티저 정수형이나 아니면 더블, 그러니까 부동소점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 내용들을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변수에 대한 뭐 활용한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바 연산자는 변수와 값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이제 사용되어지게 되죠. 따라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코드상에 보시게 되면 연산자들이 산술 연산자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자바에 처음에 시작하는 구조가 나와 있죠. 클래스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를 실행하기 위한 메인 메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선언했는데 v1, v2 그리고 각각의 v1과 v2는 정수형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v1, v2에 각각의 값들을 5와 2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메모리 공간에다가 이제 저장을 시킨 거죠. 자, 보통 우리가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두 값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에서 대입값을 선언할 때 보통 두 값을 서로 이제 더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변수와 값 또는 변수와 다른 변수를 더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인티저 result1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변수에 뭐를 대입을 시키냐면 위에서 선언되었던 변수 v1과 v2의 그 대입된 값들을 두 개를 플러스 연산을 해서 result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나와 있는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의 out이라는 메소드에 있는 out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print 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다가 result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그대로 찍고 뒤에 플러스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하는 연결 연산자 플러스, 제가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플러스를 하는 이유는 위에서 변수와 변수 사이에서의 이 플러스는 더하기라는 연산자고요. 지금 출력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플러스는 앞에 있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하라고 하는 연결 연산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를 제가 이제 확인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러면 v1하고 v2의 값이 5하고 2라는 값이 대입이 되면 플러스 연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값이 7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는 산술 연산자 중에 이제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한 결과값을 result 2에다가 대입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result 3에는 v1과 v2의 곱하기 연산한 거고요. result 4번 변수 안에다가는 v1과 v2의 나누기, 그리고 result 5번에는 v1과 v2 변수에 해당되어지는 데이터 값에 대해서 잉여 연산자 처리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이제 보시게 되면 원래 v1이라고 하는 변수는 정수형이었는데 만약에 v1과 v2를 나눴을 경우에 정수값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으로 해서 나와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려면 result 6번은 뭐가 되나요? 더블형으로 해서 선언을 했으니까 정수형 나누기 정수형을 처리하게 되면은 더블형에 있는 result 6번에 대입되어지는 자료형이 서로 다르죠. 따라서 형 변환을 시켜준 거예요. 강제 형 변환을. 그래서 이와 같은 점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나와 있는 예제를 직접 이클립스 안에서 실행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한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수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타입은 플로트와 더블형이죠. 기본적으로 허락되어지는 그 이제 허용 범위는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플로트 데이터 형식은 지금 나와 있는 요 값 허용 범위죠. 요 허용 범위 안에서 분수를 저장할 수 있고요. 값은 끝에다가 f로 끝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어지는 유형이 나와 있는데 요거 유형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장되어지는 값의 허용 범위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한번 채워보세요. 채워보시고요. 값은 이제 대입되어지는 값은 끝에가 이제 소문자, 영문자의 소문자 D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그 변수에 해당되어지는 데이터 타입을 자동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값이 허용되어지는 범위가 작은 타입이 큰 타입으로 저장되어지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즉 더블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플로트형, 그 다음에 롱 타입, 그 다음에 인티저, 쇼트, 그 다음에 바이트 타입으로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한 크기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기본 프로그램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변수가 어떤 건지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는 원래 자바 언어의 처음에 시작하는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이걸 몽땅 다 합쳐서 조금 이제 내용들을 이제 혼합해 볼게요. 자, 먼저 public class하고 클래스 네임이 hello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1번입니다. 자, 그 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실행하기 위한 메인 메소드를 이제 선언했죠.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함수를 선언하고 메인 함수의 시작과 끝 해서 2번입니다. 자, 메인 함수를 이제 확인해 볼게요. 인티저 i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했고 그 i라는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지며 그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4바이트짜리고요. 그러면서 메모리의 주소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주소를 찾아가서 2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인티저 s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시켰고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의 a라는 변수를 시켰어요. 스몰 a를. 자, 근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s라고 하는 것은 정수형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던 변수인데 여기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뭘로 대입을 시키냐면 갑자기 sum 하고 i하고 콤마 10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시켰어요. C 언어 타입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sum 해놓고 나서 이렇게 가로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함수를 호출한 거죠. C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얘기하지만 자바 언어에서는 이 C 언어의 함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즉 메인 메소드와는 별도로 어느 특정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소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호출했으니까 그게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메소드 선언 방법이에요. 자, public, static, integer 리턴 되어지는 값이 인티저인가 보죠.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 그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사용되어지는 인자들, 아규먼트들이요. 인티저 n, 인티저 m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아규먼트가 이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메인 함수에 있는 값으로 리턴을 시켜주는데 이때 뭘로 리턴을 시켜주냐면 n 플러스 m이라고 하는 값을 메인 함수의 s 변수에다가 리턴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메인 함수에서 sum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값들을 같이 그 호출할 때 전달을 시켰냐면 i라고 하는 변수와 10이라고 하는 값이었습니다. 이 i가 sum이라는 함수에 있는 n 값에다가 전달되어지고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sum 함수에 있는 m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 10은 그대로 m으로 전달되어지면 되는데 i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근데 i는 변수가 위에 선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 안에는 20이라는 값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었죠. 따라서 sum이라는 함수에 전달되어지는 n, 변수 n에는 20이라는 값이 전달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 인티저 m이라고 하는 곳에는 10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어져서 리턴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20 플러스 10 해서 더하게 되면 30이라는 값이 리턴을 어디로? 메인 함수에 있는 s라고 하는 변수로. 되죠? 네. 그리고 나서 s에다가는 30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a라는 변수에다가는 캐릭터 물음표라고 하는 요 표시가 하나가 전달이 대입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 문장에 의해서 하나씩 출력해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수행했던 결과값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과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성문 다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실행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앞에서 했던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다 데이터 값을 대입시키는 방법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법은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 변수에 대입되어지는 값이 키보드 입력에 의해서 처리되어지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키보드 입력을 받아줄 수 있는 형태의 변수 타입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10번 라인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죠. 그 변수 선언한 것을 잘 보시게 되면 스캐너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그 스캐너 타입의 변수명이 stdin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대입 연산자를 써서 new 스캐너 system.in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스캐너라고 하는 타입은 stdin
in의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은데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언제든지 키보드에서 읽고 싶을 때 데이터 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 요거 이제 클래스 타입인데 요 스캐너라고 하는 요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new 스캐너라고 하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변수를 선언할 때 보게 되면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입 연산자를 써서 오른쪽과 왼쪽의 항에 대해서 서로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앞에 stdin이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스캐너니까 오른편에 나와 있는 타입도 스캐너 타입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키보드로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system.in이라고 하는 형태로 메소드로 해서 값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의 형태로 해서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캐너라고 하는 타입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캐너라고 하는 형태가 원래 있었는데 그 형태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지금 들어오는 키보드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그 형태의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내용을 stdin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근데 그 저장시켜지는 타입이 스캐너라고 하는 타입이라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스캐너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을 쓰시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게 아니고 자바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의 라이브러리니까 이 내용을 어딘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3번 라인이죠. 3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import 자바라고 하는 클래스의 utility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스캐너라고 하는 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3번으로 연결시켜 준 거죠. C 언어로 본다라면 include stdio.h 헤더 파일을 연결시켜 준 거하고 꼴이 비슷해요. 자, 그러면 1번, 10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은 이해가 되셨고요. 12번 라인에 그러면 이제 출력 문장에 의해서 정수값을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뜨고 그 다음 15번 라인을 보실까요? 그럼 위에서 키보드로 해서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 변수가 stdin이라고 하는 변수인데 그 변수에 데이터 값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 값이 원래는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자열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자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정수형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next integer라는 메소드를 써서 그 값이 정수값으로 들어오게 해라. 근데 그 값이 들어오는 데가 언제냐면 키보드 입력하고요. 엔터키를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엔터키가 쳐서 그 값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15번 라인에 있는 인티저 xx라고 하는 변수, 즉 정수형 변수의 그 데이터 값이 이제 대입이 되어지는 거죠. 저장이 되어지는 거고 16번 라인에 그러면 출력 함수에서 x라고 하는 것은 15번 라인에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왔던 정수값을 입력을 받고 거기서 이제 출력을 하고 그리고 뒤에 연결 연산자 플러스 그리고 문자열 뭐뭐로 입력했습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화면에 결과값으로 찍히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next라고 하는 거하고 next 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next integer라는 형식을 썼죠. 값이 들어오긴 하는데 자, 보통 이제 next라고 하는 메소드는 문자열을 읽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next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단 next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키보드 입력에서는 공백 문자나 탭 문자로 해서 문자열을 나눠지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키보드 입력을 했다가 스페이스바가 들어가게 되면 스페이스바 이전 거까지만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하셨던 것처럼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가는 C 언어에서는 스캔F라는 걸 쓰셨죠. 근데 이제 스캔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가고 나서 스페이스바가 들어가게 되면 스페이스바 이전까지만 들어가게 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백 문자도 포함해서 한 줄 전체를 읽어드리려면은 next line을 쓰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next integer라고 하는 형태의 메소드를 썼죠. 이거는 이제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오는 애가 정수형으로 데이터 값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15번 라인에 x라는 값이 인티저 타입이니까 그 대입 연산자에 들어오는 데이터 값도 뭘로 들어와야 돼요? 정수 값으로 들어와야 되죠. 따라서 키보드에 들어왔던 내용을 정수 값으로 바꿔주는 형태의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코드로 작성을 하셔서 실행한 결과값을 화면으로 캡처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앞에서 여러분들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신 거를 보셨죠? 예, 그래서 그러면 스캐너 클래스에 사용되어지는 메소드가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썼던 next integer 메소드요. 예, 키보드로 입력된 값을 인티저 값으로 반환시켜 주는 것을 이제 그렇게 next integer라는 메소드 쓰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타입으로 해서 next 바이트,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간 것을 바이트 타입으로 반환시킨 거고, 그 다음에 short 마찬가지고요. long 타입, float 타입, 그 다음에 더블 타입, bool 타입.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더블이에요. 그래서 next 더블형으로 보게 되면 데이터 값이 키보드로 해서 들어왔을 때 더블 타입 값으로 해서 반환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문자열로 들어왔을 때는 똑같습니다. next는 그냥 키보드상에 있는 내용을 문자열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의 문자들을 스트링 타입으로 해서 변환해서 반환시키는 거죠. 그 다음 만약에 공백 문자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한다면 string next line입니다. L은 대문자예요. 현재 행의 나머지 부분을 줄바꿈 할 때까지 문자까지 읽어드려서 스트링으로 반환하되 줄 바꾼 문자는 반환되는 스트링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줄 바꾸면 포함이 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예제는 앞에 있는 예제하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키보드에서 읽은 키코드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는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8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system.in.read라고 하는 형식으로 코드를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리할 때 여러분들 5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앞에서 못 보셨던 내용들이 하나 있어요. throws excep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exception은 예외 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즉 만약에 키보드 상에 값이 입력이 되지 않고 엔터를 치게 됐을 경우 이 값이 없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예외 처리를 나타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throw라는 게 있고 throws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throws exception은 단순히 모니터에서 예외 내용을 출력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보통 예외 처리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내용이 수행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예외를 발생시켰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exception 처리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방법은 항상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요. 예외 처리 부분을 꼭 넣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어떠한 요청을 처리했는데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있거나 아니면 응답에 대해서 결과가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경우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항상 결과가 처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나오던 아니면 예외가 처리가 돼서 오류가 발생을 하던 그 내용들은 꼭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익셉션 처리하는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고요. 8번 라인 안에서는 아까는 스캐너 클래스를 썼는데 지금은 system.read라고 하는 메소드를 썼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따라 한번 보시겠는데 보통 우리가 system.read가 실행이 되면 이클립스의 콘솔 뷰가 있죠. 거기에 엔터가 입력이 될 때까지 대기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가 입력이 되어지면 system.read에는 입력된 키들에 대한 키코드가 하나씩 하나씩 읽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키코드를 하나씩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자열 같은 것들을 읽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키에 대한 내용들만 입력을 받아서 처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8번, 11번, 14번이 있어요. 자, 키코드 값을 읽어 드렸습니다. 당연히 여기 콘솔 뷰어에서 실행되는 거 볼까요? 자, A라고 하는 것을 키보드 입력 값을 치고 엔터를 빵 쳤더니 97, 13, 10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A라고 하는 값을 쳐서 입력을 했더니 키코드 값이 97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도 지금 여기 8번 라인에 키코드라고 하는 이 변수가 정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영문자, 소문자 A를 읽어드려서 그것을 화면상에 출력을 하게 되면 그건 97. 스몰 a가 인티저 값으로 해서 97을 갖는구나.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11번 라인에 있는 것은 분명히 내가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력을 안 했는데 13이 찍혔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system.read에 보시게 되면 뭐가 들어갔죠? 내가 키보드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칠 때까지 기다린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엔터키를 쳤어요. 엔터키를 치니까 그 엔터키 값이 들어갔습니다. 자동으로 A 값 들어가고 엔터키 값 들어가죠. 그래서 13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14번 라인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A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쳤더니 A의 인티저가 97이 찍혔어요. 그리고 엔터키 값에 대한 13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줄이 바뀌었죠. 줄 바뀐 값이 바로 10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요 키보드 값으로 해서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입력을 처리하는 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중에 system.in.read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의 키값을 입력할 때 프로그램에서 숫자로 된 키코드 값을 읽을 때 사용한다는 점, 이 점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코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건 아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과제로 드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거예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해서 입력받은 정수에 대한 곱을 계산하고 또 두 개의 실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의 입력에 대해서는 합을 구하고요. 그 다음 두 개의 단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개의 단어에 입력을 했던 결과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섞여 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스캐너 클래스를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방법들 중에 텍스트 인티저 값으로 받아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실수로 받아들였을 때는 텍스트 더블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next라는 메소드가 있었고 next line이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여기서는 next라는 메소드만 써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배우셨던 여러분들 스캐너 클래스의 메소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드 작성해서 주성문 처리 다 해주시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한 순서도 알고리즘 역시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의 선언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변수명 앞에 변수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앞에다 써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바 언어에서의 자료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기본 타입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참조형 레퍼런스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 타입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수, 실수, 그 다음에 문자, 그리고 문자열의 부울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타입에는 아직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클래스 타입이 있고 배열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타입이 있고 열거형 타입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할 때는 변수는 고유한 이름으로 해서 모든 변수가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즉 고유한 그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식별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러한 식별자를 쓸 때 자바에서 사용되어지는 예약어를 쓰면 안 되죠. 따라서 만약에 변수의 이름으로 예약어를 사용했을 때는 컴파일상에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그 점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자바에서 사용되어지는 예약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 타입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예약어는 불, 바이트, 캐릭터, 숏, 인티저, 롱, 플로트, 더블형이 있고요. 그 다음 앞에서 여러분들 자바의 기본 꼴을 보시게 되면 앞에 클래스 네임 앞에다가요. 클래스 이름 주고 그 앞에 클래스라는 거 선언하고 그 앞에 보게 되면 뭐 public 혹은 private 그 다음에 protected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클래스의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 접근 제어하는 걸 이제 명시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public이 디폴트예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private이나 protected는 클래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리된 거죠. 자, 이 내용도 이제 하나씩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와 관련된 예약어는 클래스, abstract, interface, extends, implements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객체와 관련된 것은 new. 아까 왜 우리 스캐너 클래스 선언할 때 보게 되면 스캐너라고 데이터 타입 쓰고 그 뒤에 스캐너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 이름 변수명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new라는 연산자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객체와에 관련된 겁니다. instance of this spor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method와 관련된 것은 void나 아니면 return. 제어문에 관련된 것은 다 아시죠? if, else 문장, switch 문장, case, default 그리고 이제 반복문에 해당되어지는 for, do, while, break, continue라는 것들이 있고요. 논리값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true나 false값, 그 다음 예외 처리, 요거는 좀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try catch 문장이 있고 finally, 그리고 through, throughs. 자, 여러분들 과제로요. 이제 뒤에 나오긴 할 텐데 through와 throughs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과제로 제출합니다. 그 밖에 이제 기타로 패키지나 import, synchronized, final, static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이 예약어는 변수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의 예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hrow하고 throws exception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일단 코드상으로만 본다라면 앞에 throws exception은요. 메인 메소드 바로 뒤에다가 throws exception이라는 것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모니터 상에서 그냥 오류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강제적으로 이제 처리한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throw 같은 경우에는 try catch 문장에서 이제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try catch, 즉 catch 부분이 오류가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을 처리할 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익셉션이 처리가 되어지게 되면 프로그램은 그냥 그대로 중지해 버립니다. 해서 강제적으로 예외 처리가 발생되었다는 부분을 화면으로 이렇게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through하고 throughs하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조금 조사하시고 그 의미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제가 throw와 throughs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제를 조금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제는 throw와 그 다음에 throughs라고 하는 요 두 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시고요. 저하고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양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through를 썼을 때의 예제 코드 하나, 그 다음에 throughs라는 것을 썼을 때의 예제 하나, 즉 설명과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예제를 작성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through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through는 사용자 정의 예외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 얘는 보통 이제 try catch 문장이 많이 쓰여져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컬러를 제가 조금 다른 컬러로 한 throughs 문 다음에는 문장을 직접 작성하게 되면 컴파일러는 컴파일 중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요. 연결할 수 없는 문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제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문을 표시한 거고요. throughs 같은 경우에는 얘는요. 그냥 모니터 상에서만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서드에서 발생된 예외가 호출자 메소드에 의해서 처리되므로 컴파일 오류상에서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강제적으로 해서 이거는 오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수행이 안 되는 거고요.
스루즈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서만 그냥 오류 발생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에 대한 내용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예제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변수가 선언되었던 내용들을 앞에서는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을 이제 수행했더라면 지금은 변수 안에 대입된 값들을 가지고 연산자를 활용을 해볼게요. 보통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같으냐 아니면 같지 않느냐, 크냐, 크거나 같으냐, 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따라서 지금 예제에서는 만약에 같으면 참이요, 같지 않으면 false 값, 또 해당되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되면 참, true 값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했던 변수의 선언 방법, 그리고 산술 연산에 해당되어졌던 부분에다가 플러스해서 연산자를 활용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시게 되면 아마 변수를 이용을 한 여러가지 문장 처리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요 예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시고요.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코드 작성하시고 각 라인별로 주석문 달아주시고요. 주석문을 달 때 한 줄에 주석이, 한 줄 전체가 주석이 처리되는 것은 멀티라인이라고 해서 슬래시 2개 한 거죠. 그리고 한 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멀티라인 여러 줄을 주석문을 처리할 때는 슬래시 별표에 끝나는 부분에다가 별표 슬래시를 하시게 되면 멀티라인의 주석문이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코드에 나타났던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주석문 다시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을 시켜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값이 콘솔 뷰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해서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연산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고 계시고요. 물론 지금 하는 내용, 지금 페이지상에서 보여주는 연산자, 즉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확인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연산자 중에 증감 연산자가 있는데 그 중에요,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연산자, 단항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때 이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P 연산자 앞에 붙을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P 연산자 뒤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다 아시죠? 만약에 P 연산자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P 연산자 뒤에 연산이 있을 경우에 P 연산자를 먼저 플러스 1을 하고 뒤에 나오는 연산을 처리해 주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P 연산자를 했을 경우에는 P 연산자 뒤에 어떤 연산이 나오게 됐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먼저 P 연산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마이너스 1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연산을 이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P 연산자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 연산을 먼저 하고요. P 연산자 앞에 있는 그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연산의 결과값에다가 플러스 1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것도 앞에 연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이너스 1 값으로 해서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예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정수형 타입으로 해서 1, x가 1이고요. y도 1이고요. 지금 현재 인티저 리절트 1번이 변수가 P 연산자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붙었어요. 그리고 뒤에 연산이 플러스 10이 붙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에 지금 1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어 있고요. 먼저 P 연산자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x1에다가 먼저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러면 x가 2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10이라는 연산을 해서 결과값이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밑에 result 2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이 됐다는 것은 y 연산자의 지금 뒤에 P 연산자 뒤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를 붙여지고 그 다음에 연산이 나왔죠.
이럴 경우에는 y가 지금 대입된 값이 1입니다.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해요. 그래서 1 플러스 10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11이라는 게 y 값에 들어가 있겠죠? 그 결과값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은 지금 12로 나왔죠. 값은 x나 y 값이 지금 같은 것 같지만 연산하는 방법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 확인차 제가 요 예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증감 연산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이거 마찬가지로 앞에서 하셨던 내용들이 이해가 됐으면 얘도 문제없이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7번 라인, 8번 라인, 9번 라인에 정수용 타입으로 x, y, z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x라는 변수 안에다가는 10이라는 값을, y라는 값에는 다시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켰죠. 나머지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따라서 증감연산자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P연산자 앞에 붙는지, P연산자 뒤에 붙는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해보도록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마찬가지로 코드를 작성하셔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콘솔 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행 결과 나타내시고요. 각각의 코드에다가 주성문을 달아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안에서 공부할 연산자는 사망연산자예요. 이건 사망이니까 3개의 P연산자를 필요로 하는 연산자겠죠. 따라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맨 처음에 조건식이 들어와요. P연산자 1입니다. 조건식이 들어오면 그 조건식에 대한 값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조건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음표. 그리고 나서 이 조건식에 해당되어지는 값이 만약에 참이면 P연산자 2라고 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조건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false 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 P연산자 3을 수행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해서 물음표 앞에 나와 있는 조건식에 따라서 콜론 뒤에 있는 앞뒤에 P연산자를 선택해서 참이면 앞에 있는 거, false면은 뒤에 있는 연산자의 연산식 값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티저형의 스코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스코어라는 변수 안에다가 95라는 값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 밑에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그레이드가 있고요. 그레이드는 뭐냐면 조건식이 들어갔네요. 스코어가 90점보다 크냐? 라고 해서 물음표 물어본 거죠. 만약에 얘가 참이면 A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약에 그렇지 않고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B라는 캐릭터를 찍어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오른편으로 보실까요? 인티저 타입의 스코어라는 변수에다 95라는 값을 대입을 시켰고, 캐릭터라는 변수 타입으로 해서 그레이드 선언했고요. 만약에 90점보다 스코어가 크냐? 그러면 그레이드는 A고 그렇지 않으면 그레이드가 B다 라고 하는 요 if else 문장. 따라서 사망연산자를 여러분들이 if else 문장으로 언제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따라서 사망연산자를 직접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7번 라인에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 85라는 값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타입의 8번 라인에 그레이드를 어떤 걸로 대입을 시켰냐면 지금 스코어라고 하는 요 변수의 값이 대입되어 있는 값이 90점보다 크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참이면 A를 찍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는 그냥 B를 찍었는데 이제 여기 또 조건식이 또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사망연산식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연산자를 쓸 때 사망연산자 안에 처리되어지는 앞뒤, 즉 콜론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이 P연산자 2번과 3번에 이렇게 그냥 값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또 연산에 해당되어지는 조건식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85점이라고 하는 값이 스코어라는 곳에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입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85라는 게 90점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러면 A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러면 다시 스코어가 그럼 80점보다는 크냐? 그랬을 때 물음표로 물어봤죠? 참이면 B고 그렇지 않으면 C로 찍히는 거예요.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B라는 얘기는 90점에서 어떻게 됐나요? 90점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아야 되고 80점보다는 커야지 B죠. 그러니까 앞에 조건식인 스코어 90점보다 크냐? 그리고 스코어가 80점보다 크냐라고 하는 이 관계식이 서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조건식이 앞에 거를 그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과 화면으로 찍힌 것은 스코어 점수, 아까 7번 라인에 85점이 이제 대입되어 있으니까 85점은 그레이드가 아까 이제 뭘로 들어갔어요? 스코어가 그럼 80점보다 크니? 그리고 90점보다 작지? 그러면은 이제 B로 등급이 찍히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if else 문장,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if else 문장으로 해서 요 코드를 이제 수정을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7번 라인에 스코어라고 하는 점수가 85점으로 해서 대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키보드 입력으로 받아주세요. 자, 거기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한 순서도 알고리즘까지 같이 작성을 해서 실행 결과 화면을 출력한 다음에 캡처하고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하셨던 예제하고 조금 유사하긴 한데 조금 다른 스타일이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적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자, 성적관리 프로그램인데 앞에 것은 한번 입력을 하고 나면은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적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나요? 값을 입력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반복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입력을 안 하겠어. 나 이제 성적 프로그램 끝낼래 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들을 내가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종결되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제 3번 밑에 보게 되면 입력된 점수에 대해 결과를 계속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내는 그걸 이제 Q로 했습니다. Q를 입력을 하게 되면 반복이 종료가 되어지는 코드를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성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A, B, C, D, F까지 단계를, 그레이드의 단계를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 인티저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에요. 스캐너 클래스에서 지원해주는 메소드 중에 next 인티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키보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문자열로 들어가죠. 문자 값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값은 정수 값이에요. 그럼 정수 값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next 인티저죠. 만약에 실수형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했나요? next 더블형이었죠. 혹은 플로트형이었고요. 그 다음 만약에 부울 탑이면 부울로 넣어주셔야 되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앞에 과제에 대한 요 앞전 페이지하고 지금 페이지하고를 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추가된 내용, 반복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만약에 어떤 Q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받으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지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예제를 하나씩 드려서 그 교시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과제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가 왜 이렇게 많지?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같이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그 시간에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과제니까 과제가 많다고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학습 효과가 조금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